여기 40년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온 일본 외무성 최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을 방문한 후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동료들은 그를 매국노라 부르고 일본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평생 써온 논문을 모두 파쇄기에 넣는 모습까지 목격되었다는데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180도 바뀐 걸까요? 그가 한국 국회에서 한 충격적인 증언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제 이름은 백실리안 소다네예요. 6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제 인생 전체를 지배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저는 다케시마 문제의 최고 전문가가 되었죠.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이 말은 단순히 직업적인 입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었고 제 영혼 깊숙이 새겨진 진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거든요. TBS 황금시간대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도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 번도 근본적인 믿음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진실은 진실이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쿄의 거대한 방송국 건물로 들어서면서 저는 늘 그랬듯이 가슴을 펴고 걸었죠. 양복 주머니에는 할아버지가 주신 작은 은색 나침반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메이크업 룸에서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수십 년간의 확신이 만들어낸 단단한 표정. 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도 그 진실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다네 선생님,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고쳐맸어요. 방송국 복도를 걸으면서 제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30년간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수백 개의 문서를 검토했고 수십 번의 국제회의에 참석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토론회에서 발언했었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뜨거운 조명이 저를 맞이했어요. 익숙한 열기였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저도 예의상 미소로 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오늘 할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진행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백실리안 소단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백만 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혀 긴장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말할 것이니까요. 소단의 박사님,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수천 번도 넘게 해온 설명이었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된 이래로. 말을 하면서도 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오래된 지도를 펼쳐 보이곤 했죠. 백실리안, 이것 봐라. 이 섬들은 우리 것이란다. 절대 잊지 말거라.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들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그 이야기들은 제 신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법을 공부할 때도 외무성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항상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죠.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역사적 증거들, 국제법적 해석들, 그리고 일본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말이죠. 카메라 너머로 보이지 않는 시청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예상된 질문이었죠. 한국의 주장은 감정적인 것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했어요. 40년 동안 믿어온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제 인생 전체를 바친 그 진실을 말이죠.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올 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생각했어요. 밤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주머니 속 나침반을 만졌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처럼 저도 하나의 방향으로만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 진실을 지켜나갈 거라고 다짐했죠.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며칠 후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40년간의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것도요. 그저 할아버지의 나침반을 쥐고 잠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을 껴안듯이 말이에요. 한국에서 온 초대장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이미 반박한 증거 말고 대체 무슨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걸까요? 동료들은 함정이라고 경고했고 가족들은 제 건강을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감정적인 주장들을 사실로 깨부수겠다. 저는 이렇게 선언하며 서류 가방에 1905년 시마네형 고시문과 수십 년간 모아온 문서들을 꼼꼼히 챙겼어요.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죠.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마치 적진에 들어가는 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40년의 전문 지식과 반박할 수 없다고 믿는 증거들로 무장한 채 말이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거리는 도쿄와는 달랐습니다. 간판들이 한글로 빽빽이 적혀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호텔방에 짐을 풀면서 다시 한번 준비한 자료들을 점검했습니다. 1877년 태정관지령. 그건 울릉도에 관한 것이었죠. 안용복. 그저 어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어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맸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죠. 이 섬의 진짜 주인은 변한 적이 없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했어요.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완벽했죠. 국제범 역사적 사실 실효적 지배. 모든 논리가 빈틈없이 짜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죠.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의 승리만 생각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죠. 한국 측이 어떤 주장을 할지, 어떻게 반박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남았다. SCAPI에는 최종 결정이 아니었다. 1905년 편입은 국제법상 완전히 적법했다.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독도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죠. 깃발이 펄럭이는 섬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깃발의 색깔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샤워를 하면서도 아침을 먹으면서도 오직 오늘 있을 토론회만 생각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왜인지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저는 확신에 찬 걸음으로 회의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40년간의 연구가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죠. 한국 사람들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회의장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랄까요. 그래도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적대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기대에 찬 눈빛들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는 연단으로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제 그것을 증명할 시간이다. 독도재단의 깨끗한 복도를 걸으면서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연구원 김 박사는 차분하게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죠.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설명하듯이 말이에요. 이것은 서기 512년의 삼국사기입니다. 김 박사의 손가락이 낡은 책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우상국이 신라에 복속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자가 빼곡히 적힌 그 페이지가 마치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1454년의 세종실록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죠. 여기 보세요. 우산도의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목이 메어왔어요. 4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건 뭔가 잘못됐을 거야 라고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어요. 김 박사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일본의 문서들이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보시죠. 제 눈앞에 펼쳐진 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다케시마와 그 밖의 한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우리 정부의 최고 기관이 내린 명령이었거든요. 이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김 박사는 조용히 다음 문서를 꺼냈습니다. 1667년에 온슈시초고키였죠. 거기엔 일본의 북서쪽 경계가 오키섬까지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독도는 그보다 훨씬 서쪽에 있는데 말이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모두 진짜였어요. 위조된 것도 아니고 잘못 해석된 것도 아니었죠. 우리 일본의 공식 문서들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도 보시겠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저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죠. 칙령에는 울릉도 군수가 독도를 관할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심한해연에 편입시킨 1905년보다 5년이나 앞선 일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평생 믿어왔던 것이 거짓이었다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김 박사는 제게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문서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의 문서들과 일본의 문서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것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종이가 낡아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죠. 이 문서가 우리 일본의 기록보관소에 계속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예요. 이 문서들을 복사해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아요. 진실은 숨길 수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이 문서들은 계속 존재할 테니까요. 저는 복사기 앞에 서서 한 장 한 장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기의 밝은 빛이 지나갈 때마다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40년의 확신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다른 해석이 있을 거야. 이건 실수일 거야. 하지만 문서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했죠.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진실을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과 반대되는 진실일 때는 더욱 그렇죠. 저는 고개를 들어 김 박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눈빛이었죠. 제가 40년 동안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뭘 했던 걸까요? 거짓을 가르쳤던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가르쳤던 건가요? 복사가 끝났어요. 저는 서류 가방에 복사본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이것들을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혼자서 조용히 천천히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서울의 오후였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건물들, 심지어 하늘의 구름까지도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요?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제가 이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호텔 방에 들어와서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서류 가방에서 복사본들을 꺼내 다시 한번 살펴봤죠. 내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실제했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서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해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독도의 동쪽 섬에 착륙했어요. 제 발이 바이트성이 땅에 닿는 순간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극기가 바닷바람에 자연스럽게 펄럭이고 있었죠. 한국 해경들이 1954년부터 그래왔듯이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저는 김성도라는 어부를 만났는데 그의 가족은 3대째 이 바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바위 하나하나에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죠. 거기 서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섬은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것을요. 늘 한국 영토였고 단지 제가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고 그 진실이 제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바위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죠. 40년 동안의 확신이 바다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요. 제가 40년 동안 틀렸다는 것, 그 증거가 말 그대로 제 발 아래 있었습니다. 김씨는 저를 섬 곳곳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물개들이 쉬는 바위, 괭이갈매기들이 둥지를 트는 절벽, 그의 할아버지가 처음 그물을 던졌다는 포인트까지요. 그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에는 이 땅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묻어났죠.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도 여기서 고기를 잡으셨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한국전쟁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요. 제가 배운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일본에서는 이 섬이 무인도였다고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여기엔 삶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경 초소로 걸어가면서 젊은 대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그는 친절하게 인사하며 물었죠. 처음 오셨나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파도가 높으면 상륙하기 어려워요. 그의 평범한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진실을 깨닫게 했죠. 이들에게 이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저 지켜야 할 일상의 공간이었어요. 저는 섬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방이 끝없는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이었죠. 하지만 그 자금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날리고 옷자락이 펄럭였죠. 그 바람 속에서 저는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생각했어요. 일본 정부가 말한 역사적 근거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17세기 어부들의 이야기, 1905년의 편입, 국제법적 권리. 하지만 여기 서서 보니 그 모든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 있었죠. 진짜 역사는 김씨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어요. 대대로 이어온 어건 바위 하나하나의 이름, 철새들의 이동 경로까지 아는 그들의 지식이야말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죠. 제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진실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죠.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겠다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거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믿었던 거짓보다 훨씬 무겁고 확실한 것이었어요. 김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곧 돌아가셔야 해요. 날이 어두워지면 위험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제가 정말로 떠나야 할 것은 이 섬이 아니라 40년 동안 저를 묶어두었던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요. 헬리콥터를 향해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독도가 노을빛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변함없이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요. 이 작은 섬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잘못을 인정할 겸손함,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일 지혜였어요. 헬리콥터가 이륙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독도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인사했죠. 고마워요. 제 눈을 뜨게 해줘서.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제가 40년 동안 잘못 알았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일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을 테니까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었습니다. 독도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울릉도에서 본 그 바다, 그리고 독도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년 동안 제가 써온 논문들이 책장에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제 대표작이었죠. 독도의 한국 불법 점령 분석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작품이었어요. 천천히 그 논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기억이 났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김 교수가 보여준 증거들, 어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직접 본 모든 것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파쇄기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한 장 한 장 논문을 파쇄기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갈리는 종이 소리가 연구실에 울려 퍼졌죠. 마치 제 과거가 조각나는 소리 같았어요. 그때 연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료 교수인 사토와 야마다가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사토가 소리쳤어요. 진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죠. 야마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거야. 돈이라도 받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국적과 상관없이 진실입니다. 두 사람은 저를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논문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40년의 연구가 종이 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으로 떨어졌죠. 모든 논문을 파쇄한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어요. 왜 독도는 한국 영토인가? 국제법상 역사적 주권과 해양 경계라고 말이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을 쓴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일 줄은 몰랐어요. 울릉도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검토하며 글을 써내려갔죠. 다음날 대학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장실로 오라는 전화였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총장실에 들어가니 총장의 표정이 심각했죠. 다카하시 교수, 당신이 새로운 논문을 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논문이라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담담히 대답했어요. 총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잠시 휴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거절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을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대학에서의 제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학생들도 제 수업을 듣지 않으려 했죠. 소셜미디어는 더 심했어요. 제가 한국에 매수되었다는 루머가 퍼졌고 욕설과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매일 밤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고 한국과 일본 양쪽의 역사 문헌을 대조했어요. 흥미롭게도 일본의 오래된 문서들 중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해왔을 뿐이었죠. 어느 날 밤 저는 특히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1877년 일본 태정관이 내린 지령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명확히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적혀 있었죠.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 발견을 논문에 담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외면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가족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왜 굳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하냐고 물었고 아들은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달랐어요. 그녀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아 말했죠. 아빠,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해해 주었으니까요. 논문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학자의 진정한 사명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울릉도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어요.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바다는, 역사는, 그리고 진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한 건 우리들이었죠.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문장들이 늘어갔습니다. 하나하나가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40년의 거짓을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한국 국회의사당 앞에 섰을 때 제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제가 여기서 증언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회의장이 조용해졌더군요. 수백 명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가 준비한 말을 시작했어요. 독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 영토이며 140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일본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다니 다들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일본 정부의 입장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독도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손에 들린 자료들이 무겁게 느껴졌죠. 하나하나가 모두 증거였습니다. 신라가 512년에 우상국을 정복했다는 기록,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군에 포함시킨 칙령, 그리고 일본의 태정관 지령까지요.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였어요.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죠.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김성도 씨 가족은 3대에 걸쳐 독도에서 살았어요. 그들에게 독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1905년 일본의 편입은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더군요. 나카무라 교수님,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실 건가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저를 매국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 앞에 당당합니다. 학자의 양심을 지킨 것뿐이니까요.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많은 의원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죠. 오늘 나는 진정한 학자가 되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 학자 말이다. 펜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도쿄대학에서의 첫 강의, 독도 방문, 김성도 씨와의 만남, 그리고 오늘의 증언까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독도는 변한 적이 없다. 언제나 한국 땅이었다. 변한 것은 나였다. 40년 동안 틀렸던 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실은 진실이고 독도는 한국 영토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질 거고 어쩌면 대학에서의 자리도 위태로워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죠.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의 문자였죠. 뉴스에서 봤어요. 자랑스러워요. 짧은 문자였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마저 등을 돌릴 수도 있었는데 아내는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내일 도쿄로 돌아갈게.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죠. 때로는 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그 발견을 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어렵겠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겁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고 학자의 양심의 문제였죠. 저는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호텔 방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독도에서 만났던 갈매기들, 김성도 씨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이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으니까요. 한 사람의 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